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지 6개월 만인데요. 자세한 내용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되었다. 이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과 최순실 씨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같은 사실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뇌물을 줬다라는 것이고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받았거나 이익을 공유했다는 것인데 이러한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각각의 재판부의 항소심과 1심의 유무죄가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고 결국은 대법원에서 이것이 정리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하면서 이러한 사건들을 하나의 통일된 결론으로 도출하겠다 이러한 의도로 보이고요. 사실상 이 김명수 대법원장도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 대해서 법적 쟁점이 좀 많고 이것이 유무죄가 엇갈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원합의체 회부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각 재판부의 의견에 따라서 전원합의체 회부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는 보통 어떤 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이 소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보통의 4명 정도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일반적으로는 대법원에 대한 이런 상고심을 판단을 하는데 전원합의체는 이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즉 13명이 전원이 모여서 하는 의견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 소부에서 했던 판결들이 엇갈린다거나 아니면 기존의 대법원의 판례들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주로 대법원에 있는 전원합의체에서 이것을 심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뭐 좀 엇갈리거나 아까 말씀하신 하급심에서 의견이 엇갈리거나 1심과 뭐 2심에서 엇갈리거나 판례가 변경될 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제 회부가 된다라는 말씀이었고요. 사건 우리가 내부로 좀 들어가 보면 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좀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달리 판단되었던 쟁점들이 이 대법원에서는 주요 쟁점이 되겠죠.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고 두 번째는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의 지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이 삼성의 승마와 관련되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판에서는 이것을 뇌물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유라 씨에게 이렇게 탄 말에 대한 3마리 자체를 뇌물로 봐서 액수를 70억 원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이와 반대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말의 소유권이 최순실 씨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로 인정을 안 했고 이 말을 뇌물로 인정을 안 하니까 뇌물의 금액이 36억으로 떨어졌습니다. 뇌물과 같은 재판에서는 뇌물의 액수가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떨어지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관련된 지원 액수가 16억 원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승계 작업에 관련되어서 얼마나 이것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에 대한 부정 청탁이 인정이 되고 이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판결을 한 반면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명시적, 묵시적인 청탁을 인정할 수가 없고 개별 현안이나 포괄적인 현안에서도 승계 작업을 인식했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즉 이 부분도 뇌물죄를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에 있는 동계 영재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달라진 게요. 그것이 경영의 승계 작업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최근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분식회계를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분식회계가 만약에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 분식회계가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이 제일모직과 그리고 삼성물산이 합병을 할 때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었던 주식이 좀 더 가치가 있어야 최대 주주가 되는데 이것을 가치를 높이게 하기 위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지금 검찰은 보고 있어요. 승계 작업을 용이하기 위해서 그런 혐의점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지금 분식회계가 맞다라고 판단이 난다고 하면 지금 기초적인 사실관계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도 대법원에서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 삼바 분식회계 관련된 그 재판이나 이런 어떤 결과에 따라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 그렇게 또 연결이 되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분식 해결했다라고 만약에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경영권 승계를 파악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의 재판의 사실관계가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가 그럼 있습니다. 대법 판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그 여부가 더 중요하겠네요. 그렇게 같이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세 가지 사안이 이제 동시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회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건이 병합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는 않은가요? 같이 병합되는 것은 아니고요. 세 사건이 함께 전원합의체 회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병합이 되는 사건은 아니지만 지금 전원합의체 회부되는 의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결론을 도출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두 재의 재판 중에서 하나는 원심 또는 항소심에서와 다른 결론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의 영향은 받을 그렇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뭐 병합은 되지 않더라도 어쨌든 대법 전원 합의체에서 같이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결론을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 거라고 대략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4월 16일이에요. 얼마 그렇습니다. 남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구속 기간을 다시 연장하기에는 아무래도 법원도 조금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세 가지 사건을 한꺼번에 전원합의체 회부했기 때문에 좀 재판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고요. 뭐 예. 한두 차례 정도 이제 재판을 가지고 각각의 의견을 청취를 한 이후에 아마 구속 기간이 만기되기 전인 4월 16일 전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있습니다. 대략 한 2달 안에는 우리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결론을 볼 수 있겠군요. 국정농단 사건이 대법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됐다는 내용을 저희가 다뤄봤고요. 두 번째 주제로 클럽 버닝썬 관련 얘기를 저희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뭐 새로운 보도가 워낙에 이제 연일 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이 클럽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그 보도를 접해본 뭐 제 나름대로의 결론인데 이 클럽은 그러니까 마약과 무관해 보이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마약과 관련된 증언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예, 마약과 관련된 사건으로 점점 번져가는 모양새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지금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7일 오전 4시 반경에 이 버닝썬 클럽 앞에서 버닝썬의 직원이 노상에 쓰러져 있어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응급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이 직원 같은 경우는 뭐 직접 고용 관계는 아니었지만 소위 손님을 데려오면 이제 이익을 나누는 MD의 직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에 이송을 돼서 병원 측에서 소변 검사를 해봤는데 이 직원이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경찰에 보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직원은 본인은 몰랐는데 불특정한 어떠한 사람이 물에 음료수에다가 이러한 약을 탄 것 같다라는 진술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경찰이 병원에서 양성 반응이라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국과수의 정밀 감정을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국과수의 정밀 감식 결과로는 이것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경찰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했던 검사 결과와 그 이후에 국과수에서 한 검사 결과가 다른 건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나요? 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병원에서 하는 것은 이제 일반 시약 검사라고 해서 조금 더 정밀하진 않은 일반 시약 검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 대해서 어떠한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국과수에서 정밀 감식을 합니다. 근데 정밀 감식하는 결과는 아무래도 일반 시약보다는 좀 더 여러 가지 검사를 거치기 때문에 일반 시약 검사와는 다른 결과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하는 간이 검사에서는 마약, 그러니까 즉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국과수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사실은 뭐 의학 전문가도 아니고 과학 전문가도 아닙니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하는 검사가 좀 더 어떻게 보면 높은 단계의 검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무게를 두자면 국과수 검사가 더 확실하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매우 신기하군요. 그리고 또 이 경찰이 이 사건을 미제 편철 처리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이 사건이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났냐 하면 결국은 지금 경찰에서는 처음에 병원에서 보고받기로 양성이었는데 국과수에 갔더니 음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기도 어려워요.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진술하기로는 어떤 사람이 약을 탔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진술은 했지만 그 사람을 특정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약을 탔는지도 경찰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에 대한 실마리라든지 증거들이 없으니까 예.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일단은 종결 처리를 해둔 것과 비슷한 예. 결과가 된 것이고 이것을 지금 미제 편철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제 편철로 만약에 분류하게 되면 나중에 새로운 증거나 어떤 진술이나 이런 것들 정황이 나오면 다시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사건의 실마리가 없기 때문에 멈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새로운 뭐 진술이 나온다든지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면 다시 재수사가 가능합니다. 그 해당 직원의 진술 중에 짚어볼 만한 부분이 치료를 마친 뒤에 이 직원이 경찰에서 누군가가 물에 마약을 타서 나한테 먹였다 또 이런 진술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이 직원 자체는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버닝썬 클럽 자체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이제 지속적으로 어떤 식으로 방향이 진행이 될까요? 지금 경찰이 버닝썬과 관련된 마약에 있어서 어떠한 정황을 포착했다라고 지금 밝혔어요. 그 정황이 뭐냐면 아까 그 직원이 아닌 이번엔 다른 직원입니다. 이 버닝썬에서 일했던 중국 여성 직원인데요. 이 중국 여성 직원이 VIP 손님들에게 마약을 건넸다라는 정황을 지금 포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조만간 이 여성을 소환해서 조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고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 마약류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예.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해당 직원을 조사할 예정이고 이 직원이 정말로 예를 들면 마약을 유통했는지 예. 마약을 유통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클럽과 관련되어서 클럽도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인지하고 있다면 이것을 묵시적으로 방조했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유통에 가담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경찰 수사가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 아무튼 클럽 버닝썬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예, 마지막 주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국내산 생태탕 판매가 금지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 해양수산부에서 오늘부터 22일까지 전담팀을 꾸려서요 불법 어업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단속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예. 단속 같은 경우에 해상에서 이 명태를 포획하는 것 자체를 단속을 한 것이었는데 이것을 단속을 강화를 하면서 이제는 포획 자체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은 뭐 횟집이라든지 생태탕집이라든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유통하는 것까지도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부터 이 국내 상점에서는 국내산 생태탕은 판매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내산 명태를 그러니까 해상에서 잡거나 우리가 실제 그 판매하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일 뿐이지 그럼 수입산은 괜찮은 겁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 조치 같은 경우는 국내에 있는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본이라든지 해외에서 이것을 잡아서 냉장 상태로 들여오는 건 괜찮고 네. 최근에도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명태가 거의 없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생태탕을 이제 판매하는 데서 대부분 수입산에 의존을 하고 있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입산은 가능한데 국내산의 생태탕을 만약에 판매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도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오늘 이제 어디 그 생태탕을 딱 먹으러 갔는데 보통 이제 우리는 국산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그렇죠.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이제 여기는 생태를 국산으로 쓰네 하면 그게 이제 불법인 거죠? 그렇죠. 그런 네네. 분들이 없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 놓고요.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